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대형 병원마다 진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밤새 폭설까지 내리는 바람에 특히 응급실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잇따랐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9천 명을 넘겼고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훈 기자, 서울대병원에선 비상상황실까지 만들었다는데 오늘도 혼란이 컸겠는데요. 네,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가용 병상은 26개인데요. 지금 모든 병상이 가동 중이라고 나옵니다. 응급의료 포털을 보면 아직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도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서울대병원 측은 예정된 진료와 수술을 일부 미뤄가면서 환자를 받아왔는데요. 사람이 몰리는 응급실을 중심으로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5대 대형 병원 중에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에선 어제 비상대책 상황실을 발족했는데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연차가 높은 교수들까지 야간 응급실에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숫자가 9천 명을 지금 넘겼어요.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9,275명입니다. 소속 전공의의 74.4%에 달하는데 전공의 4명 중 3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아예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 수도 어제보다 211명 늘어서 8,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6,038명 가운데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5천여 명을 뺀 나머지 808명에 대해 추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례도 10,000건을 넘겼는데요.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피해 사례도 늘고 있고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전공의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서 자유의지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서울시의사회가 증원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장을 박차고 나와 불법을 저지른 의사, 또 이를 부추기는 지도부 의사들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특히 긴박하게 돌아간 곳은 병원 응급실입니다.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는 응급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마저 위기감 속에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80대 노인이 발길을 돌려 되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피가 흘러 급하게 대형병원을 찾아왔지만 병원에서 접수해주지 않은 겁니다. 살려줘야 지금 복수에 우리도 맞아서 한 명은 가라고 했는데 안 맞아서 자기네들 암 환자들만 받는다고. 또 다른 서울의 대형병원에선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스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있어서 의사가 없어요. 강원도 양양에서는 다리에 괴사 증상이 나타난 60대 당뇨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반 동안 응급실 뺑뺑이를 돌기도 했습니다. 3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제한하면서 2차 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아우가 치수가 왔어. 이런 데를 대기했어. 의사들이 없을 테니. 그 양반이 편찮으니까 이리로 왔죠.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치료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10년 전 산악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척추신경을 다친 31살 조재희 씨. 몸에 심은 기계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기절할 단계까지 통증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통증이 불에 타는 통증.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그날 예정됐던 진통제 투약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하루가 미뤄졌을 뿐이지만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다음 시술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많이 무서워요.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것만큼 지옥이 없거든요.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센터에는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등
57건의 피해 사례가 신규로 접수돼 누적 피해 건수는 149건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 의대 증원 규모, 즉 2,000명이라는 숫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의사들의 이른바 미래 소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떠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의료 체계, 의대 증원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부는 핵심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의 연구 논문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증원 없이도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의사단체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보고서를 엉뚱하게 이용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들은 절대로 당장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파격적인 증원은 사회 구조까지 뒤흔든 과제입니다. 의대 입시로 폭주하는 이른바 의대 쏠림 현상.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또 2,000명 의료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 심각한 인재 유출과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갑론을박은 대놓고 말하기 꺼려하던 의사의 소득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2019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지기의 월급이 최근에 3억, 4억까지 올랐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의사협회는 이튿날 반박 광고까지 실어가며 펄쩍 뛰었습니다. 4억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의사들 연봉 평균이 3억인가 2억 8천인가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은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복지부 장관은 대규모 증원 이후 장기적으로 의사 수입이 낮아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 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계에선 이번 집단 행동을 수련병원에서 중노동을 견뎌온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구조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공의하고 전문의하고 인건비 차이는 한 3-4배 나겠죠? 의사들은 필수 지역 의료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전국에서 KTX를 타고 서울의 빅5 병원에 몰리는 현실.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정상화시킬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는 이런 숙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다음은 눈 소식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얼어붙으면서 지하철 지연 운행이 잇따랐고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10cm가 넘는 눈이 쏟아지면서 서울 도심 풍경은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출근길도 험난했습니다. 차량은 눈 쌓인 비탈길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고 또 다른 차량은 거북이 걸음으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종종 걸음 중인 사람들 사이로 환경미화원들은 습기를 먹어 무거워진 눈을 쓸어내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얼은 상태에서 이게 눈이 오다 보니까 이런 그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5호선의 경우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얼어붙으면서 전 구간에 걸쳐 20분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출입문 센서에 장애가 발생해 7호선도 운행이 지연되는 등 다른 노선들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때문에 모르겠는데 되게 차가 연착이 돼가지고 늦게. 몇 분째 지금 그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공항에선 비행기 위로 쌓인 눈을 털어내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낸 가운데 기상 악화로 항공기 11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붕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시간 벌어진 일이어서 사람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등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기가 둘이거든요. 눈길에 또 애 둘을 데리고 또 가자니 또 힘들고 택시가 지금 잘 안 잡혔어요. 비슷한 시각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선 1톤 트럭이 미끄러졌고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선 제설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서울의 한 주택가 경사로에선 30대 남성이 자신의 승합차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몸으로 막으려다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제설과 재빙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습설, 즉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 때문에 나무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정전과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옆으로 크레인 승강기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사흘 내내 폭설이 내리면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까 쌓인 눈을 일일이 털어내는 겁니다. 영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날씨가 추우면 눈이 굳어가지고 얼으면 나무가 얼잖아요. 그럼 부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굴삭기에 덤프트럭까지 제설 장비를 모두 동원했지만 치워도 눈은 계속 쌓입니다. 제설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인도나 이면도로에는 이렇게 공무원이 투입돼 손수 눈을 치웠습니다. 오늘 8cm의 눈이 내린 충북 음성에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방송사 송신소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눈의 무게를 머금은 나무가 처지면서 이제 전선을 눌렀던 거죠. 경북 영양과 울진 700가구에도 쓰러진 나무가 송전선을 건드려 전기가 끊겼습니다. 촌이라서 뭐 짜더라 뭐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일 심심한 게 최고 그렇죠. TV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또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와 눈이 온 태안에선 오늘 새벽 한 아파트 옹벽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높이 10m, 길이 70m의 옹벽 가운데 20m 구간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용차 9대가 부서졌습니다. 눈, 비에 얼었던 집안이 녹아 약해진 게 붕괴의 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눈이 집중된 강원 지역에선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 고립사고가 100건 가까이 발생했고 50명 넘는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탐방로 72곳이 폐쇄됐고 시내버스 10여 노선이 단축되고 원주와 제주를 잇는 항공기 운항도 결항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네,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면서 강원 산간에는 외부와의 교통이 끊어진 마을들이 생겼습니다. 70cm 가까운 눈이 쌓여서 도로는 다 통제되고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이 많은 마을 주민들로선 이 눈 치우는 일도 예산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폭설로 고립된 강릉의 한 산골 마을에 가봤습니다. 이곳은 강릉시 왕산면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대략 5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사흘째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오간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폭설 속에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통 하얗게 변한 산간마을. 길 건너편 마을로 이어진 다리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습니다. 눈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쌓여 걷는 것도 어렵고 차량 통행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고립된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왜 못 가시죠? 나갈 수는 있는데 갔다가 못 들어올까 봐요.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눈을 치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엔 제설 작업에 사용하는 트랙터가 있는데 지난밤 내린 눈을 치우다 눈길에 빠졌습니다. 마을길 치우다가 언덕 내려오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트랙터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눈 치우는 작업을 못 하시니까 마을 안쪽에 주민들 다 어디 고립이죠. 예, 고립된 거죠 지금. 강릉과 정선을 이어주는 고개 삽당령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되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2번 다니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해 주민들은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합니다. 지금 걸어 올라오느라 이 차가 못 댕기잖아요. 차가 못 와요. 길이 좋으면 또 버스 와요. 네. 그럼 힘드시잖아요. 힘이 들어도 아직까지 걸을만 해요. 백두대간자락 한가운데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와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벌입니다. 주민들이 안 치면은 그냥 다 고립인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치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아무래도 좀 동네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그런 걸 하는 건 있죠.
사흘간 폭설이 이어지면서 눈 속에 파묻힌 산간마을 주민들.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형건설 사태로 촉발된 건설업계 자금난이 4월 위기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태형건설 채권단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건설업계 전반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규모는 4천억 원 가량입니다. 연 4.6% 이자로 5월 말까지 쓸 수 있는 단기 마이너스 대출인데 하도급 업체 결제 대금 등 당장 필요한 태형건설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워크아웃 실사 중인 태형그룹은 윤성민 회장 등 대주주의 지주회사 TY홀딩스 지분 전량과 SBS 지분 38%를 담보로 내놨습니다. 채권단에 제출했던 자구 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주시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형건설이 벌려놓은 PF 사업장은 전국에 59개. 태형의 시공을 계속 맡길지 사업장을 매각해 대출금 일부라도 건질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입니다. 당초 지난 10일까지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아직 한 곳도 방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4월 11일 워크아웃 기업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자금 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32회 옛 한라건설 HLDNI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고 연 8.5%의 회사채 700억 원을 모집했지만 어제 마감까지 단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각 수수료를 노리고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채권을 모두 인수해야 합니다. 같은 날 현대백화점이 1,500억 원 모집에 2조 3,600억 원의 주문을 받는 등 최근 회사채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건설업종을 위험업종이라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처럼 채권 매각의 주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국내 건설사 10곳 중 8곳이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40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둔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번화가인 뉴욕 맨하튼의 타임즈 스퀘어. 2018년 농협생명보험이 이곳의 한 빌딩에 57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현재 평가 금액은 0원입니다. 같은 건물에 114억 원을 투자한 하나손해보험도 4억여 원의 배당금만 챙긴 채 지금은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56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기한이익 상실, 즉 이자 또는 원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금은 2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불과 석 달 만에 부실의 규모가 1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국내 금융사들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외 상업용 오피스 투자 상품을 많이 판매했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 몰리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투자금만 12조 7천억 원 규모여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가 21개 공모펀드들을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4개가 배당 유보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펀드는 8개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이 총 자산 대비 0.8% 수준이어서 위기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임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낙성대 견제연구소는 일제 식민 지배로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단체인데요.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첫 이사회부터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 들어 첫 번째 이사회가 열린 독립기념관.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이택 신임 이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100% 이것은 적당하지 않은 인사다. 박이택 이사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단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란 주장을 담은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다수의 연구원들이 이 책의 저자로 참여했던 곳입니다. 성적 위안을 역으로 진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 있었는데 20세기 초에 그와 같은 문화적인 풍토에서 군 위안부제가 또는 공창제가 운영되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임원 추천위원회에선 위원 5명 중 4명이 박 소장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보훈부의 담당 국장은 박 소장을 최종 후보에 올리자고 주장했고 결국 보훈부 장관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 중 한 명인 이종창 광복회장은 국가보훈부가 너무 안이하다면서 임명 재고를 요구했고 다른 이사들도 박 소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 첫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박이택 소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민시대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풍부한 어떤 지적 소양을 갖고 있고 보훈부는 박 소장의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임명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서 촛불 집회 진압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검찰이 이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귀국해서 11달이나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도 없이 기무사령관이 자발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부대 동원을 검토한 이른바 계엄령 문건. 2018년 군 검찰 합동 수사단의 1차 수사 당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이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다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모 중령도 치안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장관께 보고드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령관이 장관께 보고할 때 뭐 궁금사항이 있거나 또 어떤 그 질문이 있을 때 보시라고 만든 조 전 사령관 역시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을 지목한 겁니다. 5년 만에 핵심 조 전 사령관이 귀국했지만 11달 만에 검찰은 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한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가 미흡하다 얘기하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자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한 전 장관이 내란을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도 개입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령관 차원에서 자기 판단으로 이런 걸 검토하거나 작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검찰은 위헌적인 문건을 만든 책임자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실제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면 2018년 첫 수사 당시 군 검사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이 실제 실행하려던 계획보다 계엄령 문건이 더 구체적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캐물었고 기무사 간부는 장관이 명령하면 실행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는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비명 학살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불평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추가로 전략 공천이 결정된 지역은
서울 마포 갑과 동작 을 등 5곳입니다.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공천 배제를 통보받은 노웅래 의원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을 배제한 편향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선 당 지도부도 일부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데 대해서도 진짜 이유는 여론조사 후폭풍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 학살 논란의 파열음이 커지는 데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경쟁 과정에선 언제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도 일상적인 업무인데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진보당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울산 북구의 이상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등 당내 반발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청한 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선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됐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갑자기 내일로 미뤘습니다. 어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선 비대위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재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은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결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공천관리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제 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 당시에는 문제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은 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한동훈 비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공천 과정과 차별화를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충남 홍성 예산의 4선 홍문표 의원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의 당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강 전 수석이 대통령 시계 살포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고발했었던 홍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한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천이 신청된 242개 지역구 중 4분의 3 정도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배제가 결정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 현역들의 운명이 결론나지 않은 곳도 20곳을 넘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시스템에 맞춰서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정말 모든 분을 만족하는 결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일수록 더 공정하게 할 것이고 특히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늘 29일로 예고하면서 공천 작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사실상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 처리를 미뤄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최 씨가 복역 중인 구치소에서 최 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3.1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1절 가석방 대상자 794명을 확정했지만 최은순 씨는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1,242명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이거나 심사 보류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최 씨가 교정기관의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 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은순 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에서 보낸 명단에.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그게 있었어요. 거기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 씨가 이 명단에 오른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대치됩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는 가석방 예비회의를 열어 수용자들 가운데 누구를 심사에 올릴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최 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최 씨는 고령의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심위가 내일 긴급 심의를 통해 이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은 제목에 가상이라고 밝히는 등 가짜 영상임을 알 수 있는 만큼 심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풍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과 메타 등 SNS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입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 윤석열.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식의 연설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존 발언을 교묘하게 잘라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 영상과 게시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공문을 접수한 방심위는 내일 긴급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가짜 영상이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로 보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 내용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방심위 방침에 대해 게시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밝힌 영상인 만큼 정치적 풍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에 제작된 데다 제작자 스스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긴급 심의를 여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만 피해자는 이사장 측이 경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모 씨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 양 씨의 측근인 새마을금고 이사였습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해갖고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것이 뭐가 하나 있냐고.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경찰 신고를 물러달라는 압박이자 회유를 들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를 취하할 뜻이 없다며 자신 외에도 사내의 또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둘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포옹을 한다든가 악수를 하든가 뭐 쳤다든가. 실제로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다른 여직원은 이사장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부채로 여러 차례 쳤다면서 불쾌했지만 바로 문제 제기는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 경험이 붙여 있어요. 내가 했으면 그냥 좀 잘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또한
앞서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술 마시며 대화를 1시간 했지 보도처럼 1시간 내내 신체 접촉을 하진 않았고 직원의 의사를 물어보고 만난 것이지 강제로 불러낸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를 여자로 보진 않았죠. 3살 먹은 손자가 있어요. 늘 이제 이마에다 이제 입맞추기 하는데 이제 걔가 퇴근해서 이리 와봐라. MBC 보도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늘 오전부터 양 씨에 대한 감사와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죠.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 홍보를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서 팬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행사장 밖에 많은 팬들이 몰려들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팬들의 환호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듄 파트 2의 홍보차 젠데이아, 오스틴 버틀러 등 출연 배우들과 함께 내한한 겁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볼 기회에 1층 행사장은 물론 2층, 3층 난간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행사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진행됐지만 길게는 만 하루를 꼬박 기다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최 측인 워너브라더스 코리아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고 공지하면서 이미 어제 오후부터 행사장 앞에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밤 서울의 기온은 0도 안팎, 바람까지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지만 대기 장소가 실내에 마련되지 않아 팬들은 악천후를 견뎌야 했습니다. 눈비로 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야외에서 줄 서고 있습니다. 돗자리 깔고 해도 추운 건 사실이고 사실 불만이 많죠. 사람을 대우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DM이나 인스타 댓글로도 많이 드렸고 안전 문제도 생길 거다. 이태원 사건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MBC 취재가 시작되자 주최 측은 자정 무렵 사람들을 실내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대기가 밤새 이어지면서 일부 팬들은 주최 측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추첨을 하거나 번호표를 줬거나 하면 애초에 이런 줄이 아예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여보내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번호표를 배부할 경우 비싼 값을 붙여 대파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선착순 입장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번 겨울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 뜨거워진 바다와 그런 바다에서 나오는 수증기라고 하는데요. 현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조사선 탐구 3호가 부산항을 벗어나 물살을 가릅니다. 탐사 목표는 동해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면부터 수심 100m까지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채수기를 투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다 정보가 모니터로 전송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9.8도로 관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동해의 수온 변화가 급격합니다. 이것은 미국 해양대기청이 분석한 바다의 열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동해가 가장 빨갛고 이 서해와 남해도 붉은빛입니다. 전 세계 바다 가운데 특히 동해와 그 주변에서 열 에너지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는 더 많은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증발한 수증기는 폭우와 폭설로 변해 땅으로 떨어집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에 내린 눈과 비를 더한 강수량입니다. 평균 228mm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신기록입니다. 그냥 신기록이 아니라 2위 기록보다 57%나 많은 압도적인 기록이죠. 작년에 3배 이상, 재작년보다는 17배나 많습니다.
여기다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는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겨울인데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기록적인 눈비를 만들었습니다. 수온 1도 증가할 때마다 수증기가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약 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수증기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바다, 특히 동해 수온이 급상승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바다를 데웠고 크로시오와 대만 안류 등 아열대 해류의 유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안류라는 우리나라 남해 그리고 동해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해류의 영향까지 더해져 가지고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것이 크로시오 해류. 이건 대마 난류인데요. 마치 남방용 온수처럼 뜨거운 바닷물이 겨울에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아열대 해류가 강해지는 것 역시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될 때 가장 뚜렷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 쿠로시오 해류가 뜨거워지고 북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고수온 현상은 봄과 여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여름 수온이 더 빨리 상승해 폭우와 태풍 등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연속기획 송파 세모녀 그리고 10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위기의 가구들에 대한 민간 지원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MBC가 지난해 발굴된 57만 명의 위기 가구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80% 정도가 공적 지원이 아닌 민간 지원에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도 단기성 지원이 대부분이라서 사각지대를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모여듭니다. 빵과 커피, 샐러드, 바구니 한가득 든 먹을거리를 장바구니에 옮겨 담아 나갑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입니다. 정부에 의해 위기의 가구로 발굴된 경우에도 상당수가 이곳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죠. 한마디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빵도 이제 쪄가지고 먹고. 그런데 기부가 들어오는 만큼 나눠주는 시기라 어떤 물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 안 팔리거나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은 물품이 보내지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제 그게 좀 이제 다량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부해 줄 때가 좀 덜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부가 줄어 그것조차 나눠주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 위기의 가구로 발굴되고도 무한정 대기만 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제 이름조차도 뭐 대기자에 없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왜 연락을 안 주시냐고 하니까 제가 재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다행히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6개월을 받으면 6개월은 못 받는 시기라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청하시고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딱 6개월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신청을 다시 하세요? 네, 6개월 있다가 해야 돼요. MBC가 지난해 발굴된 57만 명의 위기의 가구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80%가 발굴 이후 단기성이 대부분인 민간 자원에 연계된 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급자들이 선호하는 경제, 주거, 일자리 지원은 4.8%에 그쳤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원 실적을 부풀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관리라든가 점수 부분에서 시군, 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정용 식용유 세트라든가 비누 세트라든가 이런 거라도 주고 그걸로 이제 서비스 연계를 입력을 하는 부분. 송파 세모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기의 가구가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더 체계적인 복지망의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극은 계속되고 있고 발굴 이후가 없다는 보도를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형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취재 과정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지난해 발굴한 취약계층 117만 명,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225만 명의 지원 이후 상황을 각각 전수 분석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 노인분들 직접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 빈곤층 복지 문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가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반론이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그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복지의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이죠. 예. 정부가 빈곤층과 사각지대를 전부 찾아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게 이 정부와 민간의 그 원활한 협력인데 네. 이게 사실 현장에서 미흡하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센터는 다 데이터에 잡힌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날 도와달라 하지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민간 협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불과 어제만 해도요, 서울 용산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텐데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로가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상황 변동의 여파도 굉장히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의 완벽한 대책, 이걸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합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무원의 과부하로까지 이어지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재정비, 또 사회 안전망 진입 기준의 지속적 완화 등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위기 가구의 자립이 가능한 자활 수단 확대,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보다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어제 전해드린 보도를 보니까요. 수급자들이 뭐라도 하고 싶어도 일을 하면 당장 수급에서 탈락이 되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중국 광저우에서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에 대형 선박이 부딪히면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이 추락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리신샤 대교. 한 선박이 다리로 접근하고 잠시 뒤 다리 상판이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저우로 향하던 5,000톤급 컨테이너선이 대교에 부딪혀 다리 일부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버스 등 차량 5대도 함께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声音很大的，被震醒了。后来我们就发现前面那些车走一下子就往下垂啦。 당국은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유속이 빠르고 면적이 넓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因为有辆车掉下去了嘛，现在就往那快一点那里搜寻嘛，具体那边车上有没有人啊，或者是有人有没有逃出来啊，这个目前还不清楚。 광저우시와 산민다오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다리가 끊기면서 인근 주민 7,000명도 고립됐습니다. 很多居民都已经去日多店啊、商场啊、矿泉水了，抢购一空。我也买了2、3箱。 사고를 낸 선박은 길이 60m, 너비 18m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당시 포산에서 광저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컨테이너선 선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건설된 리신샤 대교는 당초 지난 2022년 9월까지 선박 충돌을 막는 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차례 미뤄지면서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
현지 법원이 형기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23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해왔는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 역시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권 씨와 관련한 결정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온 것과 달리 이번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 현지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면서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이 예상되었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100년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증권 사기와 시장 조종 음모 등 8개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행을 권 씨 측이 희망한 이유기도 합니다. 권도형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른바 재판 쇼핑을 위해 한국행 주장을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까지 불리던 권도형은 국제적 사기범 신세로 전락해 미국에서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옥중에서 갑자기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발리를 추모하려고 모였다가 체포됐던 러시아 남성들에게 난데없이 이병 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를 추모하기 위해 길가에 마련된 임시 추모소에 모인 모스크바 시민들입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경찰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시민들을 마구 폭행합니다. 팔다리를 제압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더니 경찰 차량에 태워 구치소로 끌고 갑니다. 나발리가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연사한 이후 러시아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연행된 추모객은 최소 400명에 달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 추모객이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직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받은 입영 통지서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관할 입영사무소에 군복무를 등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최소 6명의 추모객이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또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달러, 우리 돈 7만 원을 기부한 여성을 반역죄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여성은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Believes that she will be home soon. She believes in America. She believes that they will help her get home. 다음 달 중순에 있을 대선이 다가오면서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의 죽음이 대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비판 여론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8년간 170억 원 역대 최고액으로 한화에 복귀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류현진의 존재감에 한화 전지훈련장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명노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최고 대우였습니다. 보장액만 170억 원. 두산 양의지를 넘어 KBO 리그 최고액입니다. 한화 구단은 계약 기간을 8년으로 정해 최고령 출전 기록을 목표로 내세웠고 팀 연봉 총액에 부담을 고려한 옵트아웃 조건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셨던 하나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류현진은 내일 곧바로 출국해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합류합니다. 여기는 한화의 2차 전지훈련이 진행 중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입니다.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은 내일 이곳에서 선수단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키나와 첫 훈련에서도 류현진의 합류 소식이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게 되면 포옹을 해야 되나 지금? 몸 상태를 좀 보고 계획을 좀 빨리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건강해라. 지난달 류현진과 개인 훈련을 함께하며 복귀를 권했다는 이태양은 이미 선수단 대화방에 류현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오키나와 갈 때쯤 계약하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장난하고 했었죠. 이제 부담 갖고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야지 저희가 바라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젊은 선수들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LA 다저스에서 이제 시합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존경스럽고 같은 팀에서 이제 같은 경기를 한다는 걸 이게 들으니까 확실히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기사 보고 나서 좀 한 3초 동안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 체인지업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팀 전력은 물론 선수들의 마음가짐까지 뒤흔든 류현진의 존재에 한화 캠프는 지금 어느 곳보다 뜨겁습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모입니다. 네, 류현진의 한화 복귀로 나머지 9개 구단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네, 지난해 우승팀 LG 역시 2연패를 향한 자신감 속에 류현진의 존재를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2년 연속 우승을 선언한 LG.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와 나이스. 동기부여라고 하지만 모두 팬들이 알겠지만 옵션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이 옵션 다 꼭 먹어야 되고요. 단장님 뭐 우스갯소리로 나가라고 하시긴 하는데 또 잘하고 이제 진지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사람이 큰 물을 해서 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류현진의 깜짝 복귀로 염경엽 감독의 구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1.5승에서 2승 정도를 제 계획에서 뺐습니다. 올 시즌 목표가 팀 최다승이었는데 노력은 해보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감독님의 그 1, 2승 빼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1, 2승 다시 채워놓을 수 있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7이닝, 8이닝 무실점을 하더라도 경기가 끝나는 9이닝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게 된 고우석을 응원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저기 물이나 좀 떠오라 그랬거든요. 예, 초심이 일어나 안 했나 확인했는데 열심히 떠오더라고요. 열심히 떠왔고 우석이가 자칫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미국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 여러 변수가 발생했지만 LG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한쪽 골대에서 반대쪽 골대까지 10초 동안 공이 한 번도 땅에 닿지 않고 원더골로 이어질 확률 얼마나 될까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인도 프로축구 2부 리그입니다. 골키퍼가 길게 찬 공, 상대편이 머리로 한 번, 같은 팀 동료도 헤딩으로 패스, 그리고 공을 받은 선수 툭툭 공 띄우더니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저 거리에서 터닝 발리슛도 엄청나지만 골킥부터 슈팅까지 공이 단 한 번도 땅에 닿질 않았습니다. 똑같이 재현할 수도 없는 진기명기였네요. 이번엔 벨기에 2부 리그입니다. 뒤늦게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측면을 파고드는 이 선수, 개인기로 멋지게 골을 터뜨릴 때까진 좋았는데요. 어이쿠, 괜찮나요? 공이 들어가는 것만 보다가 골대 기둥에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무방비 상태라 충격이 커 보이는데요. 다행히 일어나긴 했지만 이마에 커다란 혹이 나고 말았네요. 영광의 상처로 세리머니를 대신했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대학농구입니다. 남은 시간은 7초. 안점 늦은 루이지애나 주립대. 슛이 상대 블록에 걸렸는데 다시 잡아서 패스! 들어갔어요. 환상적인 역전 버저비터 엘리옵. 선수들도 난리가 났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이 떨어지는 고드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58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곳곳에 얼어붙으면서 고드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길도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반으로 접힌 채 옆길에 처박혀 있습니다. 구조 차량이 긴급히 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눈은 그쳐가지만 길은 여전히 미끄럽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고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과 원주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이번 주 토요일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남과 제주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